지구에서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다소 당황스럽고 불편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지구에서 인간에게 위협적인 동물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를 들어 뱀, 악어, 사자, 호랑이, 곰 이런 동물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지만 사실은 놀랍게도 그 위험한 동물은 의외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젯밤 여러분의 숙면을 방해했을 그 성가신 존재. 맞습니다. 바로 모기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모기는 한 해 72만 명이 넘는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는데요. 모기 자체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감염으로 인한 사망은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모기는 알려지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이는 동물로 지금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의 피부에 딱 붙어 피를 빨아먹는 모기. 모기는 왜 흡혈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모기의 개체수는 왜 줄지 않는 것일까? 오늘은 소소해 보이지만 강력한 모기와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구상에 알려진 동물의 수는 약 150만 종. 그중 날개로 날아다니거나 다리가 많거나 없는 상태에서 꿈틀꿈틀 기어다니거나 어느 물체에 딱 붙어있는 작은 동물들을 통틀어서 벌레라고 부릅니다. 생태학적으로 벌레는 모든 생태계의 먹이 연쇄에서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벌레들 중에서 몸이 머리, 가슴, 배 세 마디로 되어 있고 머리에는 더듬이가 붙어 있고 가슴에 날개가 4장과 다리 6개가 붙어 있는 그런 동물을 통틀어서 곤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곤충에는 또 우리가 사람의 잣대로 해충이라고 부르는 그런 녀석들이 있어요. 그 해충은 인간 생활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특히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아주 강한 이 해를 끼치는 심각한 해를 끼치는 그런 곤충들을 우리가 해충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먹는 식물이나 농작물 또는 가축 등에 피해를 입히는 해충. 해충은 인간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주면서 말 그대로 해로운 곤충, 해충으로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해충 중에서도 인간에게 직간접적으로 해를 주는 곤충을 위생곤충이라고 하는데요. 모기, 파리, 진드기, 바퀴 따위가 여기에 속합니다. 위생곤충의 대표적인 해충인 모기는 실제로도 가장 해롭고 치명적입니다. 전 세계에는 3,500종이 넘는 모기가 있습니다. 그중 우리나라에는 총 56종의 모기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종류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모기 일종인 빨간 진모기, 일본 매염의 주 매개체인 작은 빨간 진모기, 주로 산이나 숲에 사는 흰줄 순모기, 말라리아의 주 매개체인 중국 얼룩날개 모기,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서식하지 않지만 황열병, 댕기열의 주 매개체인 이집트 순모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기는 왜 다른 곤충들과 달리 인간과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알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수정란을 갖게 된 암컷 모기는 난자를 성숙시키기 위해 동물성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데 피에는 이에 필요한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모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무더운 여름밤, 모기 소리에 우리의 단잠을 깨는 것은 물론
나를 향해 달려드는 통에 짜증 지수도 마구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모기는 어떤 과정으로 흡혈을 할까요? 일단 모기는 흡혈할 대상을 찾으면 앉자마자 바로 침을 꽂는 게 아니고 약 10초 정도 탐침을 합니다. 우리 눈에는 모기의 주둥이는 하나로 보이지만 사실 그 주둥이 속에는 6개의 침이 들어 있습니다. 타액을 뱉는 타액관, 흡혈하는 흡혈관, 모세혈관을 찾아 들어갈 때 필요한 톱날같이 써는 날 2개와 송곳같이 아주 가는 침이 2개, 이렇게 총 6개를 이용해 흡혈을 합니다. 모기에게 물리면 가장 먼저 시작되는 증상은 바로 참을 수 없는 가려움. 이 가려움의 원인은 타액관의 침 때문인데요. 모기는 흡혈하는 동시에 타액관에서 침을 넣는데 이 모기 타액에는 혈액을 묽게 만들어 흡혈을 쉽게 해주는 항응고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모기의 타액을 외부 위험물질로 인식하고 면역 체계를 가동하는데 이때 염증 반응이 발생하면서 물린 부위가 가려워지고 슬슬 부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이나 2번 정도 흡혈을 한 암컷 모기는 4일에서 7일 만에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요. 알을 낳는 곳은 주변 환경과 모기 종류에 따라 다양하기는 하지만 모기는 물이 고여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산란을 합니다. 모기도 다른 파리목 곤충처럼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의 단계를 밟는데요. 성충이 되기 전까지는 품종과 주변 기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일에서 14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모기들은 어떻게 줄지 않고 그 질긴 생명력으로 해마다 여름날에 불청객으로 찾아오는 걸까요? 대부분의 모기들은 물이 고여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산란을 해서 쉽게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모기의 진화와 함께 방역의 진화도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모기는 줄지 않고 심지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기의 번식력만큼이나 모기를 잡기 위한 사람들의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개체수는 줄지 않고 모기는 더 독해지고 있는 상황. 처음에는 그 살충제에 잘 듣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모기들이 뭐 말하자면 독해진다고 할까? 그래서 우리가 그 뿌리는 그 살충제 잘 듣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 더 잘 적응한 거는 아니고 그렇게 이제 잘 적응을 못하는 거는 그 살충제에 빨리 죽는 개체는 없어지고 살충제에 비교적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모기가 살아남아서 살충제를 치게 되면 더 강한 살충제에 강한 모기들이 자연 그 선택이 되는 거죠. 모기들의 엄청난 번식력 역시 한 몫을 합니다. 모기 한 개체가 한 번에 알을 낳는 게 한 300개 정도 알을 낳아요. 그럼 어떤 종은 한 차례에 걸쳐서 산란을 하는 게 아니고 한 2-3번 정도, 최대 한 3번 정도 산란을 하기 때문에 한 개체가 낳는 최대의 알수는 한 600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체에서 나오는 자순 수가 600마리나 되는 굉장히 많은 수이기 때문에 이 모기의 개체 수는 점점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은 생태계 파괴입니다. 모기는 알, 애벌레, 번데기 시기는 물속에 사는데요. 건강한 생태계라면 모기의 천적이 있겠지만 생태계가 파괴될수록 모기에겐 더 좋은 환경이 제공됩니다. 이 환경이 이제 그러니까 인간의 개발 논리에 의해서 환경이 파괴가 되면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하는 이런 민감한 이 포식자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 얼음벌레를 잡아먹는 육상 포식자들도 사라지고 또 더구나 물속에서 사는 이 포식자들은 모기의 애벌레와 달리 수량이 풍부하고 굉장히 맑은 물에서 살게 돼요. 하지만 모기의 애벌레는 수량이 매우 적고 분뇨가 흘러내리는 그런 오염된 물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태적인
그런 불균형 때문에 모기의 개체수는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인간의 곁에서 피해를 주어왔기 때문일까요? 모기에 관한 걱정 섞인 속설들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과연 이런 속설들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모기가 좋아하는 혈액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모기는 피를 가진 동물이면은 다 좋아합니다. 근데 모기가 좋아하는 또 그 사람이 따로 있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마다 물질 대사를 할 때 이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노폐물들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물질 대사의 산물인 노폐물의 냄새에 따라서 모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체취가 있고 좋아하지 않는 체취가 있다고는 합니다. 네. 우리가 말하는 채취라는 거에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냄새를 맡고 오는 거죠. 네, 멀리 있어도 모기는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아주 예민한 그런 능력이 있죠. 호흡을 많이 하는 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덩치가 큰 사람이라고 할까? 그런 건 아무래도 이제 이산화탄소량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운동량이 많다든지 그러면 모기가 그 이산화탄소에 일단 유인되는 건 분명하고, 그 다음에 그 체액 그런 어떤 그 채취를 맡고서 이제 유인되니까 그렇게 돼. 모기가 시력이 좋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리고 또 색깔이 좋아하는 색깔이 있는가? 모기는 그 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근시안이기 때문에 보통 한 1m 정도 들어와야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알 수 있게 되고요. 모기는 검정색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모기 색깔이 대체로 어둡기 때문에 검정색 쪽으로 가게 되면 자기 몸이 잘 드러나질 않죠. 그래서 보호색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흰색 쪽으로는 잘 안 갑니다. 모기에 관한 또 하나의 속설이자 걱정은 바로 모기가 물고 있을 때 잡으면 모기가 먼저 흡혈한 사람의 피와 섞여 감염이 되지 않을까입니다. 모기가 물고 있을 때 잡으면 피가 섞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흡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몸에 들어오는데, 사실 딱 쳐가지고 그게 역행해서 다른 사람의 피가 들어올 좀 못하죠. 왜냐면 사람의 피를 흡혈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미 다른 사람의 피는 소화돼서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간다 해도 자기 피가 들어가는 것이지 남의 피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병원균을 옮기는 것은 혈액 속에 있는 것이 침샘을 통해서 타액을 통해서 몸에 들어가는 겁니다. 피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이런 소소한 속설을 넘어 가장 큰 걱정은 모기를 매체로 한 바이러스 감염으로 치명적인 질환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모기에 물리면 조금 불편하다 정도지만 사실 전 세계 인류사를 통틀어 보면 모기는 단언코 가장 위험한 동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매개하는 모기들은 각 나라를 넘나들며 감염병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아직은 안전한 걸까요? 해외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해외에서의 유입은 물론 아열대화로 기후변화가 되면서 매개 모기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질병을 옮긴 일이 없지만, 예를 들어 댕기열 그러면 아마 한 3도에서 한 5도 정도 우리가 평균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런 게 한국에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기들이 열대지방에 적응해 있던 게 우리나라에 이제 차차 없던 모기가 이제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기후 온난화하고 관계가 돼가지고 환경 변화라든가 그런 거하고 관계가 돼가지고 차차 변화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모든 질병은 치료 이전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류도 많고 질병 원인도 각기 다른 모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요. 이런 필요성의 인식이 활발해지면서 정부는 물론 다양한 기관, 학교 등에서도 모기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에 위치한 한 대학. 이곳엔 요즘 같은 여름철뿐만 아니라
1년 내내 모기 때문에 긴장하고 모기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기 박사로 불리는 이동규 교수. 세상엔 별난 박사가 많다지만 모기 박사까지 있을까 싶은데 실제로 이동규 교수는 30년을 모기 연구에 힘써온 모기 박사가 맞습니다. 이동규 교수는 모기 연구에 대해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30년 동안 모기를 연구했지만 모기 연구는 여전히 끝이 없나 봅니다. 이동규 교수는 30년 경력의 모기 박사답게 모기를 채집하고 그것도 모자라 사육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곳 사육실 안에는 수많은 모기 유충과 성충들이 배양이 되고 있습니다. 성충은 케이지가 있어 날아가지는 않지만 모든 생물이 그렇듯이 모기도 어렸을 때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모기는 그 종에 따라서도 성격이 많이 다르고요. 또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서도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 그 종류들을 우리가 사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빨간 진모기하고 지하 진모기, 흰줄순모기 3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현재 우리가 실험에 필요한 그 모기들을 야외에서 잡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서부터 오래전서부터 그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는 모기들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육실에서는 당시의 환경 속에 서식하던 모기를 채집해 대를 이어 사육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적 영향을 받지 않는 모기를 연구함으로써 고유의 성질을 유지시키고 보다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모기는 어떤 과정을 거쳐 알에서 모기가 되는 걸까요? 일단 채집하거나 사육한 모기의 알은 직접 받아서 물에 넣어 놓습니다. 이렇게 두면 바로 이틀 안에 유충으로 부화를 하는데요. 처음 부화를 하면 일일령 유충이 되고 이것이 성장을 하고 탈피를 하면 이일령 유충이 되면서 커집니다. 다시 한번 탈피를 하면 3일령 유충, 또 한 번 탈피하면 4일령 유충이 됩니다. 이렇게 커진 4일령 유충은 27도의 온도에서 약 열흘 정도 있으면 번데기가 되는데요. 번데기에서 이틀 내지 3일 정도 지나면 성충이 됩니다. 기후변화 질병매개체 감시센터에서는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따른 매개체 전파 질환의 유입 및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와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모기에 대한 연구도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직접 현장에 나가 지역의 모기를 2주에 한 번 채집을 하는데요. 이렇게 모기를 채집한 후 위험한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를 통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채집은 주행성 모기와 야행성 모기 둘 다 이루어지는데요. 주행성, 야행성 모기의 특성에 맞게 각자 다른 방법으로 트랩을 설치해 채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트랩은 주행성 모기를 채집하기 위한 트랩이고 드라이 아이스로 모기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 설치하는 이유는 순모기들이 주로 산에 서식하기 때문에 이제 산속에 트랩을 설치해서 모기를 채집하고 있습니다. 트랩은 드라이 아이스에서 기화하는 이산화탄소를 통해 모기를 유인합니다. 사람의 호흡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인데요.
주행성 모기는 주로 숲속에 서식지를 두고 있어 산속에 설치하는 것이죠. 이러한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바로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치명적인 질병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입니다. 권역별 감시센터를 주축으로 모기를 채집하고 꾸준한 모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감염 질병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첫 단계나 다름없는 셈이죠. 댕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라든가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일단 흰줄순 모기가 매개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그 성충이 월동을 못 하니까 이제 그게 유행이 정착되기가 어렵죠. 어려운데 지금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열대 지방뿐만 아니라 온대 지역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온대 지역에서 도 나오는 그런 질병인데다가 매개 모기가 가장 흔한 도시에서도 흔한 빨간진 모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한 5종류가 이제 매개할 수 있는 모기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가장 흔한 빨간진 모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만일 들어오게 되면 이 문제가 커질 수 있죠. 야행성 모기 역시 모기의 습성을 살려 채집이 이루어지는데요. 야행성 모기를 유인하기 위해 UV 등을 다는 것은 물론 높은 위치로 날아다니는 특징을 파악해 트랩을 1.5m에서 2m 사이에 매달아 채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채집과 검사를 통해 모기 연구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해 나가는 중입니다. 5년 동안 감시 거점센터 사업을 하면서 야행성 모기는 빨간진 모기가 많이 잡혔고 주행성 모기는 흰줄순 모기, 한국순 모기, 토고순 모기가 많이 잡혔는데 이 모기들은 전국에서 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모기들입니다. (2주에) 한 번 트랩에 채집된 모기는 평균 200에서 300마리. 채집된 모기는 종류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류된 모기는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모기 개체가 너무 작아 한 마리씩 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30마리를 한 풀로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모기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는 파쇄, RNA 추출, 유전자 검사, 최종 커브 판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모기가 플라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플라비 바이러스가 모기 RNA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RNA를 추출하고자 실험을 하는 건데 그 모기 개체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한 마리씩 하기엔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한 풀에 30마리를 넣어서 이제 대량으로 파쇄를 해서 씨약 넣고 이렇게 해서 RNA를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파쇄 과정입니다. 30마리로 한 툴이 된 모기는 초저온 파쇄기로 파쇄를 하게 됩니다. 파쇄된 모기에 씨약을 넣고 핵산 추출기에 2시간을 두면 RNA를 추출할 수 있는데요. RNA 추출을 통해 모기가 가진 플라비 바이러스, 즉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일본 뇌염 등의 바이러스의 유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이러스 특유의 온도에서 이제 반응을 하는 온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 온도에서 반응을 한지 비교하기 위해서 양성 바이러스를 먼저 하나 같이 넣어서 비교를 하는데 바이러스가 그 온도에 떴을 때 이제 다른 샘플에서도 그 온도에서 비슷하게 뜨면은 저희가 이제 양성 의심을 해서 이제 시퀀싱 의뢰를 맡겨서 이제 확실히 양성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RNA 추출 후에는 바이러스 감염 유발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중합 효소 연쇄 반응 분석기를 이용합니다. 이후 최종 결과를 판독하는데요. 바이러스 양성, 음성 판독은 물론 지난 검사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나온 데이터는 질병관리본부의 사이트에 올리게 되고 질병관리본부는 정보 거점이 되어 이 정보들을 취합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권역별 관리뿐만 아니라 모기 매체 질병 예방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국내 모기 매체 질병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모기를 매체로 한 질병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네, 국내에 발병하고 있는 모기 매개 질병으로는 대표적으로 일본내염과 말라리아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도 지카 바이러스라든지 댕기 바이러스 같은 질병들이 그 국외의 여행객들이나 혹은 출장자들을 통해서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또한 이것들을 매개할 수 있는 모기들이 국내에 서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인공흡혈 실험이라든지 또는 뭐 해외 유입 질병들에 대한 모기 감시를 통해서 이러한 해외 유입 질환들이 국내에 토착화될 때를 대비해서 항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들이 많아지면서 해외에서 감염되어 국내로 유입되는 모기 매체의 대표적인 질환은 댕기열. 댕기열은 열대 순모기 매개에 의한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모기에게 물렸을 때 전파된 댕기 바이러스가 인체 내로 감염되어 생기는 병인데요. 아직 예방 접종이나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더욱 예방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댕기열, 치쿤구니아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플라비 바이러스 계열의 바이러스입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모기의 흡혈 과정을 통해 옮겨지는 감염병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질병으로 보통 사람에게는 심각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신생아 소두증과의 연관성 때문에 임신부의 감염에 특히 집중되고 있는 질병입니다. 웨스트나일열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병하는 감염병으로 사람을 비롯하여 말, 조류, 개, 고양이 등 다양한 종류의 동물에 감염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국내에서는 2007년 7월 지정 전염병, 2011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병을 해외에서 유입되게 하는 모기가 현재 국내에는 없는 상태. 때문에 실험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염을 시켜 실험을 진행 중인데요. 실험을 위해서 먼저 바이러스를 세포에 주입해서 세포 내에서 증식을 시킨 다음 증식된 바이러스를 인공 혈액과 같이 섞어서 모기에게 감염시킵니다. 감염된 혈액을 흡혈한 모기들이 감염되는지 또는 다른 세대로 전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백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말라리아 역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중점적으로 퇴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말라리아는 우리나라에서 학질 또는 학이라고 알려진 열병입니다. 매년 1억 5천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며 아프리카 대륙 하나만 해도 매년 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은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1970년대 중반까지 양성인 3일열 말라리아가 있었지만 그 후 소멸되었다가 1993년부터 재출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피해를 주는 방식이 이제 그 질병을 옮기는 것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을 옮기지만 일단 우리나라 안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말라리아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일단 말라리아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퇴치 계획을 일단 수립한 상태입니다. 퇴치 계획이 물론 굉장히 달성하기 어렵겠지만 일단은 말라리아를 우리나라에서 없애기 위한 그 전략을 지금 수립해서 각 보건소들과 함께 방제를 하고 환자를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연구를 위해 모기를 사육하고 있는데요. 모기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다른 모기 연구팀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서 그 모기가 매개하는 질병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의 모기를 사육을 하고 있고, 또한 다른 연구기관에서 필요시 무료로 분양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국내에 서식하는 56종 중에서 주로 이제 병원체를 매개한다든지 아니면은 균들을 매개하는 그런 모기를 위주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날의 날씨나 미세먼지를 알기 위해 습관처럼 예보를 챙기는데요. 서울시는 2015년부터 모기가 발생하는 환경 요인과 모기 성장 일수 등을 반영해 모기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고루 설치된 모기 채집 기계 등을 통해 채집된 모기 개체수 등을 분석해 시민들에게 모기에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기 예보제란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기 발생 예보 서비스입니다. 모기 발생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해서 각 자치구마다 2대씩 주택이나 수변부, 산, 수풀이 많은 곳 이런 곳에 장비를 설치하고 그 DM에서 운용되는 그 데이터와 기상 관측소에서 기온이나 습도, 강우량 등이 기상 예측되는 그 데이터와 접목시켜 예측 산식에 넣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 중 어떤 장소에 모기가 많은지 비교도 가능한데요.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보다 한옥마을은 숲들이 많기 때문에 모기들이 많이 포집된 것 같고 서식하기 높아서 방제 대상이고 취약지구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2대씩 총 50대 디지털 모기 측정기인 DMS 장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기 예보제를 위해서는 각 구별로 채집된 모기 개체수 등을 분석해 그 결과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그날의 각 구의 모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모기 측정기에 채집된 모기 개체수 등의 데이터는 기상 관측소에 기온이나 습도 강우량 등의 예측 데이터와 접목시켜 예측 산식에 넣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통합되어 매일 1부터 1000까지의 모기 활동 지수와 모기 발생 단계, 단계별 행동 규칙, 방제법까지 상세하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비를 통해서 잡힌 모기 개체수가 모기가 많다, 적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이 장비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장비를 설치했는데 모기가 상당히 많다, 그러면 그 주변이 모기 발생원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 여부를 이 장비를 통해서 그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거에 관련된 모기의 값, 모기의 개체수, 이것은 자연에서 형성된 값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이 돼서 모기가 많으면 방제를 해야 된다, 모기가 전혀 없는데 방제를 할 필요는 없죠. 이제 그런 어떤 기준을 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치하고 그다음에 이 장비 GPS 예, 여기서 이제 그 모기가 잡히면 몇 마리가 잡혔는지 이제 센서가 감지를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1시간 간격으로 개체수를 보내라 그러면 1시간에 한 번씩 보내게 되고요. 모기를 채집하기 위해서는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이 기계는 마치 사람이나 동물이 호흡하고 있는 것 같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모기들을 유인합니다. 예, 이 디지털 모기 측정기는 이산화탄소 탱크를 설치를 안쪽에다 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사람이 호흡하는 정도의 그 농도로 이산화탄소가 확산이 되게 만들었고, 이 주변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모기가 사람이나 동물인 줄 알고 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기 측정기는 디지털화된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모기 측정기는 채집된 모기가 얼마만큼 잡혔는지의 개수를 세는 센서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모기가 어떤 구간을 지나갈 때 구간에서 센서가 순간적으로 체크를 하는데 체크할 때 모기의 크기는 물론 모기와 모기가 아닌 것도 감지해서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예측 상식을 보완하여 더 높은 정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데이터를 활용하여 적절한 시기에 모기 방제를 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인 방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시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 스스로가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수칙과 방제 능력을 키운다면 말라리아나 일본내염, 지카 바이러스 등 모기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자치구의 2대의 기계에서 오는 정보는 매일 아침 서버로 날아오게 되는데 이런 정보들은 계속 누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제 잡힌 것. 실제로 최근 4년 동안 누적된 정보를 통해 이루어진 분석은 모기 예보의 지표를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타질병 매개체에 비해 변수가 많고 생활사가 아주 짧아 통합적인 방제가 쉽지 않은 모기. 모기 예보제는 체계적인 정보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모기는 주민인 우리가 잡는다. 서울 서초구에서 모기 퇴치를 위해 주민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서초구에는 2019년 올해부터 모기 방역을 위해 모기 보안관을 선정해 모기 방역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선. 모기 보안관들은 모기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방역 사각지대를 찾아 방역 작업을 하게 됩니다. 모기 보안관 운영은 동별로 4명에서 10명 정도씩 이렇게 구성이 돼서 총 128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주에 3회 각 동에 이제 선제된 방역 사각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좁은 골목길처럼 방역 차량이 진입을 못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도보로 다니면서 이제 방역 소독을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세부적인 이제 소독 방법이라든지 그 자세한 거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좀 운영하는 중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 더욱 꼼꼼하고 효율적인 방역 및 관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모기는 반드시 고인물에 알을 낳는 습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고인물을 제거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고인물에 살충제 등을 넣어 모기 유충을 제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번식력이 좋은 모기가 산란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예방을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모기가 산란하기 좋은 곳은 고인물이나 하수구, 화분 받침대 등 항상 물이 혼탁한 물 거기에 주로 서식을 많이 합니다. 유충을 미리 예방을 해야만이 모기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요. 특히 비가 온 뒤 버려져 있는 쓰레기나 웅덩이에서 모기의 유충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모기의 유충인 장구벌레는 맑고 깨끗한 흐르는 물보다는 4, 5급의 탁하고 고인 물에서 서식하기 때문입니다. 생활공간 주변에 버려져 있는 생활용품들도 모기에겐 좋은 산란지가 됩니다.
모기들에게 최적의 산란 장소를 만들어주지 않을 생각이라면 반드시 컵 안의 물은 비워야 합니다. 결국 모기는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생겨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셈인데요. 사소한 우리의 행동이 모기의 발생과 무관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모기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도 방역에 도움이 됩니다. 모기는 햇빛을 피해 뿌리 부분에 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살충제는 식물의 뿌리 부분에 집중적으로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모기 살충제가 혹여나 식물이나 보안관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최근에 방역 소독약품에서 가장 큰 트렌드는 안전성입니다. 환경과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성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먼저 이제 유충구제제를 말씀드리면은 BTI라 그래서 생물학적 제제입니다. 환경과 인체 피해가 없고 모기 유충과 깔따구 유충한테만 작용을 하고 살충 작용을 하는 그런 성분 약제고요. 그리고 성충 모기를 이제 잡는 살충제는 WHO에서 이제 권장한 성분인 디페노트린 성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작업하시는 모기 보안관이나 주민들 아니면 환경에 거의 피해가 없이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기를 피하고 죽이며 모기와의 싸움을 쉬지 않습니다. 여름밤 전쟁을 준비하는 우리는 모기에게서 조금 더 자유롭길 기대합니다. 과거에는 모기 방제하는 것을 목표를 퇴치나 박멸에 이제 맞춰줬습니다. 최근에는 관리한다는 측면, 컨트롤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사람한테 건강과 생명에 피해를 주는 댕기나 지카, 기타 이제 모기 그런 관련된 질병들을 최대한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정도로 이렇게 막는데 이제 주안점을 두고 같은 이제 생태계 내에서 공존하는 생명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전체를 다 이게 없앤다는 개념보다는 인간한테 피해를 안 주는 정도로 이렇게 관리한다는 측면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해할 해, 벌레충. 인간에게 기준점을 두면 해충입니다. 하지만 해충과 익충, 이런 호칭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관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태계 관점에서 본다면 그저 먹이 사슬에서 균형을 이루는 한 부분일 테니까요. 어쩌면 모기에 대한 고민은 생태계 균형 유지에 대한 인간의 노력이 아닐까요? 생태계는 모든 것이 이렇게 이제 맞춰져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 해를 끼쳐서 병도 나고 이런 거를 봐서는 다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면역 기능이나 이런 데도 순기능도 있다. 다시 보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 관점에서 해롭다 하는 게 모든 것의 진리는 아니죠. 모기를 방지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건강한 생태계의 복원입니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 생태계에서는 이 모기의 천적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거든요. 육상에서도 물속에서도 그런 환경을 점점 조성해 나가면 이 모기의 개체수가 어느 정도 줄어들어서 우리 인간들과 아름다운 공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한여름밤, 모기들은 또 우리의 단잠을 깨울 것이고 또다시 모기와 한바탕 대첩이 일어나겠죠. 이번 여름에도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